김현정의 뉴스 쇼. 남측 언론이 진정 어린 조치들을 모독하는 여론을 확산하고 있어서 합의된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간밤에 보내온 통지문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4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남북 합동문화공연 북한이 취소하겠다고 이렇게 통지문을 보내온 겁니다. 자신들은 진정 어린 조치를 하고 있는데 남한이 그 진정성을 모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 시점에서 진정성이란 게 과연 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현성월 단장을 필두로 한 사전점검단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하루 늦게 방남했을 때 별다른 유감 표명 없이 북측 일정에 맞춰줬던 게 우리입니다. 진정성이란 바로 이런 거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양해하는 것. 길고 길었던 한파 오늘 낮부터 좀 누그러진답니다. 한반도에 오랜만에 찾아온 이 온기도 돌출 행동으로 얼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무슨 일입니까? 첫 포인트. 뭐 역시나 북한의 합동공연 기습 취소 이 상황을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평창올림픽 앞두고 다음 달 4일에 금강산에서 열자 이러면서 우리가 가서 다 점검도 하고 이러고 돌아왔던 거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해온 게 몇 시예요? 어젯밤 10시 10분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밤에 기습 통보를 해온 건데요.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그 이유가 남측의 언론 보도 때문이라고 하는데 남한 언론이 북한의 진정 어린 조치들 모독하고 북한 내부 경축 행사까지 시비를 걸고 있다. 이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열병식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2월 8일 북한 건군전 기념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 예정된 대규모 열병식을 두고 남한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있던 터였죠. 그걸 문제 삼은 것인데 또 남한 일부 언론은 금강산 문화 행사를 위한 경유 수송, 북한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을 위한 전 세계 운항 등을 문제 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언론이라는 건 다양한 목소리를 내도록 보장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나오는 시스템이라는 걸 북한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남한 언론까지 통제하겠다고 나서는 건가? 이거는 좀 태도가 납득이 안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도 북한의 일방 통보가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상호 존중 또 이해 정신을 바탕으로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스키 선수들의 공동 훈련 또 북한의 예술단 공연까지 예정이 돼 있긴 하는데 이런 행사들까지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되긴 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언론 보도를 지금 문제 삼았지만 오히려 이런 그들의 변덕이 지금 남한의 언론을 더 차갑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돌아보기 바랍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다스 120억 횡령의 진실입니다. 다스에서 120억 원을 횡령했다고 예전 특검이 결론 지었던 그 격리 직원. 네. 오늘 검찰에 나오네요. 격리를 맡았던 여직원 조모 씨인데요. 실제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120억 원을 빼돌렸을까요? 2008년에 특검은 그렇게 결론 짓고 끝냈잖아요. 맞습니다. 조 씨가 2002년 말부터 5년간 매달 수억 원의 자금을 차명 계좌를 통해 횡령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특검 수사 결과죠. 하지만 의혹은 끊이지 않았고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이 계속됐던 건데요. 결국 이게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퍼지고 있고요.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 조 씨가 어떤 사실을 털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저희가 2부에서요. 지금 검찰이 분석하고 있는 녹취록 있죠. 이시영, 이동형 씨에 대한 녹취, 김동혁 씨가 말한 녹취 이런 것들을 다 검찰에 제공한 김종백 씨. 이분이 다스의 운전기사이자 직원이었습니다. 18년간 근무했습니다. 이분이 출연합니다. 어제 검찰 조사 한참 받고 왔거든요. 오늘 2부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 여러분 함께 하시죠. 마지막 포인트 짧게요. 네, 오늘 고 신해철 씨의 집도의 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네요. 의사 강 씨는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로 1심에서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이후 항소심 공판에서 더 선처해달라고 했지만은 검찰은 더 오히려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강 씨에게 수술받다 숨진 환자는 신해철 씨 외에도 4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따라서 또 다른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오늘 항소심 결과부터 지켜보시죠.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의당 개헌특위에서 개헌 시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 촛불 시민혁명을 개성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라는 제1조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 정의당이요. 개헌 시안을 내놨습니다.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그 여부 두고 여야 간 정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처음으로 당 차원의 개헌안이 발표된 거라서 눈길을 끕니다. 오늘 오랜만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을 해보죠. 이정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 대표님. 네. 오늘 주제는 아닌데 제가 네. 어제 정의당과 관련해서 크게 이슈가 된 게 있어서 그것부터 네. 잠깐 좀 여쭙고 갈게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네. 정의당 당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던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기사가 나고 좀 많이 당황했는데요. 그 자신의 정당 활동은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이 당이 정보 공개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예. 이게 어떻게 외부로 알려져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선 직후에 입당을 했다면서요? 뭐 입당 시점 어떻게 입당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비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럼 네. 대표님은 알긴 아셨어요, 이미? 당연히. 저는 사실 뭐 어제 기사에도 났던 것처럼 예. 작년 말 12월 29일 날 영화 1987을 저희 당에서 예.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그때 알았습니다. 놀라지 당원인 않으셨어요? 걸. 약간 좀 놀랐습니다. 솔직하게. 네네. 그렇죠. 아니, 일각에서는 그 아버지의 협치를 도우려고 일부러 정의당에 입당한 거 아니냐 이런 네티즌 반응도 있더라고요. 뭐 꼭 그런 것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모든 자식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들의 정치적 성향을 따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는 예. 조금 더 그 부모님들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어떤 정치 집단을 선택하는 경향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또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렇죠. 부모하고 자식하고 당이 똑같지 않은 집들이 많아요. 지지 정당이. 네, 굉장히 많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네. 이정미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예, 나중에는 아버지가 저가 하고 있는 정당으로 오셨죠. 건너오셨죠. 그러면은 어떻게 문 대통령 퇴임 후에 그럴 가능?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예, 지금 자식이 대통령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대통령이신데 그 출신 당이 아닌 다른 당을 선택했다는 게 워낙 이례적인 일이어서 하루 종일 화제가 돼서요. 먼저 좀 질문드렸고요. 그 문다혜 씨도 사실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개헌 얘기 가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네. 가장 먼저 개헌안 내셨어요. 네. 예.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촛불 시민혁명 계승 이거네요. 네. 촛불 시민혁명의 계승이자 완성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촛불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했던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헌법의 변화가 필요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것은 다른 정치 세력들이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에 집중을 할 때, 예. 국민들의 기본권이나 경제 사회권의 강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됐던 것이죠.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도 하나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대통령 자격을 지금은 만 40세 이상에게만 주고 있는데 이 조항을 네. 폐기하자 이러셨어요? 네, 사실 이 조항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63년도 5차 개헌에 헌법에 이렇게 박아넣은 조항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젊은 야당 정치인들의 정계 진출을 막기 위한 그런 조항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경쟁자였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들 두 분이 다 30대 정치인들이었고, 그렇죠. 그런 정치적 의도가 좀 다분했던 조항이었고요.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이미 31살의 오스트리아 총리라든가 39살의 마크롱 대통령이라든가 그렇죠. 최고 권력자들이 30대 진출들이 지금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40세로
못 박아두고 예. 젊은 정치인들이 권력에 진출하는 길을 좀 봉쇄하는 것은 시대의 추세에도 맞지 않다. 저희들이 그렇게 본 것이죠. 근데 지금 개헌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당은 또 청와대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함께 개헌 찬반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방선거와 개헌 찬반 투표 동시에. 네. 근데 여야가 엇갈리는 부분, 즉 권력구조 개편 부분은 도저히 이게 합의가 안 되니 지방선거 때까지 그거는 빼고 나머지만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네. 아니 그게 핵심인데 그거 빼면은 이거 앙금 빠진 찐빵 아니냐. 그럼 개헌 왜 하자는 거냐. 우리는 반대한다. 지방선거 때 네. 못한다. 이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의당 입장 뭔가요? 일단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단계적인 개헌, 일단 기본적인 합의 사항들을 먼저 개헌을 해놓고 나서 권력 구조는 그 다음에 하는 이런 방식은 좀 적절하지가 않다. 어쨌든 최대한 합의를 이루어서 이번에 개헌이라고 하는 선물을 국민들께 제대로 드리는 것이 국회의 사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다 같이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이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전망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가 멈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다시 지금 헌정특위라고 하는 것이 묶여져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주목하는 것은 이 헌정특위 위원장인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각 당들이 안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처럼 이 안을 이제는 다 꺼내놓고 합의할 수 있는 점들이 어디까지인가 이 논의들을 빠르게 논의해 나간다고 한다면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심상정 전 대표님 과 5개 정당들의 의원님들이 국회 공식적인 틀 바깥에서 민심연대라는 것을 발족을 시켜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합의 수준들을 높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헌정특위 안에서도 반영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최대한의 합의점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럼 6월에 그게 합의가 돼서 정말 권력구조 개헌까지 합의가 돼서 함께 지방선거랑 하면 좋고 그때까지 안 된다면은 개헌 권력구조 개편 빼고라도 나머지라도 개헌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투표에 붙여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은 아직 2월 한 달 동안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상황은 지금 전제되지 않고 2월 달 안에 무조건 합의를 만들어내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이정미 대표님 지금 지방선거 때 찬반 투표 얘기, 지방선거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좀 질문 드릴게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에 나설 후보들 평창올림픽 전에 출마 기자회견 할 거다 이러셨어요. 네. 올림픽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윤곽이 나왔습니까? 지금 일단 내일 광주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필두로 이제 호남부터 후보들 출마 기자회견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는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요 승부처인 만큼 이 최종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시장은 내일 누가 출마하세요? 누가 출마 선언하세요? 나경채 전 대표가 이번에 출마를 합니다. 그러시군요. 정의당에. 서울시장의 노회찬 의원. 경기지사의 심상정 의원이 도전할 거다. 이거는 소문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 정의당으로서는 이 두 분이 최강병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강병기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최종병기로 남겨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병기를 진출시킬 거냐 말 거냐를 지금 최종 병기로 두고선 고민 중. 그건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네요. 없진 않다는 얘기네요. 사실 이제 이 두 분이 출전한다는 것은 우리 당한테는 굉장히 기회비용이 큰 일입니다. 두 분이 다 현역 의원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6명 중에 2명입니다. 의원. 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당에게 그 기회비용만큼 큰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지금 아주 숙고의 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숙고의 숙고를. 일단 당사자들은 그러면 당의 의견 따르겠다 이쪽이세요?
우리 당에서는 이런 주요 전략에 대해서는 지도부들이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하기 때문에요. 예, 예. 그런 논의 과정이 있을 거라고 짐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당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역 의원은 본선 나가려면 의원직을 내놔야 되거든요. 네, 사퇴해야 그게 굉장히 되거든요. 저희들한테는 큰 문제죠. 큰 문제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까지 도전하면 6분이 아니란 모르겠는데 6분 중에 2분이기 3분의 1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 여론조사에 예. 꽤 두 분의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예. 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나가시라고 하고 싶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이 현역이시기 때문에 예. 그 두 분만큼 좋은 후보도 없는데 과연 이것을 감수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진짜 고민하시는 것 같네요. 네. 더 이상 안 여쭙겠습니다. 결정되면 네. 알려주십시오. 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청취자 송광선님, 심상정 노회찬 카드는 아껴둬야 됩니다. 아껴둬야 됩니까? 뭘 그렇게 아끼세요? 글쎄요. 정의당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나가라 하시는 7401님도 또 계시고 아껴두자 하는 분도 계시고 모르겠어요. 보내주시고 청취자 김종득, 임종기님 등등은 서지현 검사 얘기 좀 다뤄주십시오. 이런 문자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오늘 김성환 씨가 행간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예. 맞습니다. 이 현직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 이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일파만파입니다. 서지현 검사 이름 다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실명으로 8년 전에 말씀하셔도 돼요. 상갓집에서 검찰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에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 이렇게 털어놨는데요. 예. 이 현직 여검사의 미투 선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낮에 보도가 됐고요. 첫 보도가 됐고 그 후에 밤에 출연을 했어요. 언론 네. 인터뷰에. 예, 저도 깜짝 TV에.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 얼굴 그대로 드러내고 나와서 인터뷰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현직이잖아요, 지금 이분이.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또 가해자로 지목된 검사들의 실명도 이미 다 노출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신문에도 다 보도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냥 실명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시죠. 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당사자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있는 서지현 검사입니다. 피해자입니다. 예, 서 검사의 주장을 정리하면 2010년 10월에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법무부 간부하고 동석을 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상이 차려져 있고 여럿이 섞여 앉잖아요. 어울리게 됐죠. 예. 그 간부가 옆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상당 시간 동안 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네. 예. 그 당사자가 바로 지난해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면직 처분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안태근 국장. 사건 직후 검찰 내부에서도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안 전 국장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또 이 서 검사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사 피해를 당했다 이런 주장이죠. 네, 어느 날 갑자기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뒤에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예. 이걸 이유로 정결권을 박탈당하고 예. 또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이렇게 서 검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이제 그 내부에서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도 예. 문제가 됐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사에 불이익 준 적은 없다라는 게 지금 안태근 전 국장 입장인 거죠. 근데 안 전 국장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억이 없다. 예, 맞습니다. 근데 법무부에서는 기록을 쭉 검토해 보니 인사상 불이익 준 적 없다. 이게 공식 입장인 그렇죠. 거고. 예, 근데 진상 조사는 해보겠다. 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세상을 발칵 뒤집게 한 이 여검사의 미투 선언, 이 뉴스의 이면 행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번이 사실 처음 이 사실이 알려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허. 이문정 검사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예. 이미 6개월 전에 내가 이 내용을 그대로 검찰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하면은 검찰 개혁을 그동안에 많이 주장했던 검사잖아요. 예, 예.
감찰 제도 개선 사례라고 해서 예. 사례 2에 서지현 검사 얘기를 자기가 검찰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 게시판에다가. 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 검사는 서 검사가 성추행을 피해를 당한 직후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예. 목격자가 많아서 법무부 감찰 쪽에서 이 자신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예, 예. 이 서 검사에게 피해 진술을 하라고 임 검사가 설득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모 검사장의 호출을 받아서 그 검사장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검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어깨를 갑자기 두들기며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그게 추행인가 격려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 라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이문정 검사 당신이 왜 들쑤셔? 그렇죠. 그러면 어깨를 툭툭 치는 격려 행동하고 엉덩이 쓰다듬는 거 좀 같이 놓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임 검사는 검찰의 자정 능력이 부족하여 이 견디다 못한 한 검사님이 어렵게 용기를 냈다. 예. 서 검사가 어렵게 낸 용기가 검찰을 바로 세우는데 큰 자양분이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밝혔습니다. 이렇게 알리기 전에 서 검사가 이미 내부 게시판에다가 알렸던 건데 그게 무시당했다. 그렇죠. 왜 그게 들쑤시냐라는 무시당했다가. 걸로 그냥 묵살이 된 게 지금 더 큰 문제로 불거진 맞습니다. 거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인간이요. 두 번째 인간은 검찰 게시판이 흰 장미꽃으로 뒤덮였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그래미 시상식 미국에서 예, 예. 스타들이 나오면서 그 일종의 저항의 목소리, 평화의 메시지, 미투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흰 장미꽃을 뭐 달고 나오기도 하고 예. 옷을 흰색을 입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 여기서 또 미투 선언이 뭐야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뉴스쇼 예. 뭐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여성들이 나도 성추행, 성희롱 이런 거 당한 적 있다라고 유명인들이 다 선언하고 미투 네, 맞습니다. 이런 바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근데 어제 이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선후배 검사들의 응원 댓글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실명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그 댓글에 적혀있는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면 예. 글을 읽으니 가슴이 아픕니다. 진정한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희망이 느리지만 조금씩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희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게시하신 글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내용들이 줄줄이 게시판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제 그 서 검사가 방송 인터뷰하면서 성추행 말고 검찰 내에 성폭행도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 비밀리에 덮고 쉬쉬하고 넘어갔다 이런 증언도 했거든요. 뭐 이른바 여검사들을 꽃뱀 취급했다. 예. 그거 두려워서 제대로 폭로를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미투 선언이 지금 법조계 검사부터 시작해서 이게 들불처럼 번질 가능성도 아주 없진 않다. 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용기를 받은 사람들, 응원 댓글을 단 사람들이 예. 남자 검사도 있고 여자 검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 여검사들이 자신의 피해 사례를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하지만 긴김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입니다. 시작입니까? 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서검사 폭로가 그대로 이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예.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검사는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상 오기 전에 이미 술을 먹었다? 네. 이 앞뒤가 좀 다른 말이죠. 기억은 없는데 있었다면 사과드린다. 저는 이 지점에서 말이죠. 목격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장례식장이었다면 이제 벅적벅적한 곳이었고 특히 법무부 장관까지 온 자리였으면 주변에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일행들이. 법무부에서 감찰을 나올 정도로 임검사 말에 따르면 본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더 용기를 내줄 사람들이 없는 것인지. 글쎄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을 덮는 데 기여했던 사람은 현재 국회의원인 최규일 전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예. 근데 자기는 2차 피해를 덮으라고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 검사가 앞으로 굉장히 험난한 싸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서지현 검사 응원글 많이 올라오고요. 이경민 님은 술 마시고 죄 지으면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됩니다. 기억이 없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난 분들 꽤 많이 계세요. 여러분 2부 인터뷰 주목해 주십시오. 김종백 씨가 출연합니다. 어제 검찰 조사 받고 많은 것을 오늘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함께 하시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청취자 홍현자님, 오늘 뉴스쇼 뜨겁습니다. 그러셨는데, 예, 오늘 정말 뜨겁습니다. 2부 첫 인터뷰는요, 여러분 최근에 이시영, 이동영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녹취록 들으셨죠? 지금 다스의 소유주가 누군지, 또 120억, 140억 횡령액은 누구에게로 갔는지를 아주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취록인데, 이 녹취록을 검찰에 제공한 사람 알고 보니까 김종백 씨였습니다. 다스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 겸 다스 직원으로 18년간 근무했던 분이에요. 김종백 씨가 이 음성 파일을 다 제공하고 어제는 검찰 조사도 받고 왔답니다. 오늘 아침 김종백 씨 뉴스쇼에서 만나보시죠. 그런가 하면 어제 오후에 참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살아있는 개를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로 버린 사건. 그젯밤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그 밤에 그 개를 버렸답니다. 예, 이 개를 처음 발견했던 시민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분의 얘기 좀 들어보죠. 그리고 뉴스닥도 함께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다스는 MB 것이 맞다 이렇게 증언하는 측근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죠.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최동영 다스 경리팀장, 그리고 다스 운전기사 겸 직원이었던 김종백 씨입니다. 근데 이 증언들보다 더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녹취록, 음성 파일이 등장했습니다. 우선 일부분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스 부사장 이동영 씨가, 그러니까 MB의 조카죠, 누군가와 대화하는 내용 들어보시죠. 시영이는 지금 MB 믿고 해서 뭐 자기 거라고 뭐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시영이는 지금 MB 믿고 이명박 전 대통령 믿고 회사 자기 거라고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른 녹취는요, MB의 자금을 관리해왔던 또 다른 조카 김동혁 씨가 또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시영이가 이상한 식으로 내놓으셨더니 난 모른다. 동영이 안 되게 된 거야. 음질이 좀 안 좋죠. 김동혁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영이가 이상은 회장 보고 140억 원 내놓으시오 했더니 난 모른다. 동영이가 안다. 이렇게 미뤘다. 뭐 이런 내용. 핵심 관련자들이 당시에 직접 했던 말들을 녹음한 거기 때문에 이게 파괴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언론에 공개된 이 녹취록들 도대체 어느 누구로부터 녹음된 것인가 했더니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 겸 직원 김종백 씨였습니다. 어제 검찰에 나가서 조사도 받고 왔고 검찰에다가 이 파일들을 모두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김종백 씨의 얘기 오늘 뉴스쇼에서 직접 들어보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검찰 조사 몇 시간이나 받고 오셨어요? 대여섯 시간 받은 것 같습니다. 대여섯 시간. 일단 이 녹취록들 800여 개를 검찰에 건네셨다. 이거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닌가요? 지금 보도로는 800여 개를 받아서 검찰이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미 제출을 이제 검찰에 요구를 받고 이제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예. 컴퓨터,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걸 그거를 외장하드로 받을 때. 예. 그 외장하드가 새 거가 아니고 기존에 누가 쓰던 거예요. 쓰던 거고 또 그걸 다운받다가 기존의 사진, 애들하고 찍은 사진, 예. 이런 제가 정비나 세차를 하면서 고장난 부분 같은 걸 미리 좀 찍어놓은 거까지는 다 갖고 절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중에 다스의 소유주나 횡령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건하고 관련된 파일은 몇 개 정도 있을 걸로 예상하세요? 10개 미만입니다. 10개 미만. 그러면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은 2개, 3개 정도 되는데, 예. 그것 외에도 파일들이 더 있단 말씀이네요. 한 7개 정도는? 예. 이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상대방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지금 MB 측에서 나온 얘기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녹음된 거라 의미 없다. 한마디로 일축을 해버리던데요. 그건 검찰 결과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결과를 보십시오. 이게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인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보라 이 말씀이세요. 예. 검찰의 수사가 지금 두 갈래죠. 하나는 다스 소유주가 누군가 하는 거. 다른 하나는 회사 자금 120억 원이 횡령됐는데 그게 진짜로 격리 여직원 소행일까?
아니면 다른 주머니로 간 걸까? 실소유주 짓인가? 이건데 예. 그 횡령액에 대해서 120억 원도 아니고 140억 원이다. 이렇게 진술하셨네요. 140억이라는 그 대화 내용에는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한 20번 이상 들어야 돼요. 그냥 한두 번 들어갖고 뭐 절대 이거를 내보낼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와 있는 게 참 이상한 게 그냥 방송을 내놓고 저한테 메시지가 와서 잘못된 방송이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문자가 왔고요. 이 파일을 누구한테 받아서 듣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알려달라고 전화가 수십 통이 왔고요. 그렇고요. 그럼 지금 방송에 짤막짤막하게 공개된 3가지 정도는 김종백 씨가 제공하신 게 아니고 이게 다른 루트로 간 거고 굉장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가지고는 사실 알 수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긴 한 파일을 가지고 잘라서 몇 개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40억 원이 이 대화 녹취 중에 등장하는 140억 원. 이제 뭐라고 하냐면 김동혁 씨가 얘기를 합니다. 시영이가 이상은 회장 보고 140억 원 내놓으시오 했더니 난 모른다. 동영이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대. 이제 이게 녹취록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 140억 원이 김종백 씨 주장처럼 횡령금이 아니라 BBK로부터 회수한 다스 투자금이거나 아니면 도곡동 땅 매각한 대금 돌려달라 그 140억 원 아니냐. 이게 이제 언론의 지금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만 짤막한 몇 초만 그걸 듣고 그냥 그걸 내보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그 검찰 조사나 모든 수사가 그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오보군요. 그러니까 그 보도는 오보고 전체 김종배 씨가 가지고 있는 파일 다 들어보면 그 140억 원은 BBK 뭐 회수금이나 도곡동 땅 대금 아니고 횡령액이다 이 말씀이세요. 예. 이 녹음을 시작하신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18년간 근무한 뭐 전체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걸 녹음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신 거란 말입니다. 이 녹음은요. 제가 근무할 때 녹음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아하. 정확한 이 녹음은 제가 다스를 2015년 1월 31일 퇴사 이후에 이후에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2016년 4월 24일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녹음을 하게 된 겁니다. 한 통의 전화 어떤 거였습니까? 김동혁 씨의 전화를 받고. MB 조카 김동혁 씨가 전화를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다스를 그 당시까지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좀 도움을 받고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자기 큰 형님이 다스에서 그 고철에 대한 그런 그 영업권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셨는데 4월부터 대기업 큰 고철 회사로 업체가 변경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로 시작이 됩니다. 김동혁 씨의 형님이 형님이 가진 회사가 다스하고 같이 거래를 했는데 갑자기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다스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 건지 전후 사정을 알려달라 그래서 일부 좀 회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거 뭔가 좀 내가 억울한 일 안 당하려면 증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하고 수집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런저런 정보를 꺼내려고 저한테 그냥 한 말인데 본인도 저한테 어느 정도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밀을 좀 풀어야죠. 회유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비밀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이 지금의 이 증거가 된 것이다. 녹취록이 된 거다. 그러면 김종백 씨.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는 사실은 확실합니까? 곧 검찰에서 밝혀질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히 맞다. 1%도 의심 안 하세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뭐 녹취록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였군요. 당연해요. 너무 당연해요. 근데 지금 MB 본인도 아들 이시영 씨도 조카 이동영 씨도 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서울시장을 하셨고 대통령을 하신 분이 지금쯤이면 진실을 밝히실 때가 왔는데도 못하는 거에 대한 너무 아쉬움이 있고요. 부끄럽습니다. 그럼 이 녹취록 외에도 1%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확실했던 어떤 장면들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18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게 증거지 뭐 다른 게 증거입니까? 그냥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뭐 숨길 것도 없이 다 그냥 당연히 주인처럼 행세했다 이 말씀이세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자, 그럼 MB 것이 그렇게 100% 확실하다면 투자회사 BBK도 MB 겁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투자회사 BBK에 대해서는 제가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97년도에 제가 입사를 하고 예. 그 당시에는 제가 그 회장님만 전적으로 외부에서 케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정황은 제가 잘 몰랐고요. BBK에 대한 건? 처음에는 몰랐고요. 예. 그 당시에 저희는 회사가 팩스가 1층에 하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3층에 있을 때 무슨 뭐 BBK 관련 서류가 오면 밑에 직원 있으면 갖다 주고 없으면 제가 직접 가가지고 팩스기 앞에서 그걸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갖고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면 뭔가 보신 게 있네요. 아니 본 거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회사 업무인 줄 알고 팩스만 그냥 왔다 갔다 한 거고. 내용은 기억이 안 나시고. BBK는 확실하게 써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일부 문서가 검찰에 제출된 걸로 상당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18년 동안 뭐 지금 운전기사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 운전만 하신 게 아니고 MB 일가 일거수일투족 흘러가는 걸 다 지켜보신 분이에요. 식솔처럼 가깝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뭐 일단 관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정두원 전 의원이 얼마 전에 저희 프로그램 뉴스쇼에 나와서 대선 기간 동안 별의별 일이 많았다. 경천 동지할 일이 3가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크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김종백 씨도 그런 경천 동지할 일들 18년 동안 뭐 지금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시장 시절 때인가 언제인지 몰라도 청계천은 물을 흐른다 그 책이 발간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이고 의원님이 보는 관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소소한 것들일 수도 있죠. 청계천은 물은 흐른다를 제가 대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자서전 책 나왔을 때? 예. 대량으로 얼마나 구입하셨어요? 제가 혼자 가서 300건인가 500건인가 제가 혼자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부수 올리려고? 가서 사라 그러니까 샀겠죠. 예, 그러니까 예. 판매 부수 올리기 위해서 사오라고. 근데 제가 조금 그때 의아해한 게 굳이 서울에 큰 대형 서점을 가서 사라고 하는 이 이유도 제가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거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로는 대형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 집계가 되거든요. 자신들이 판매로. 대형 서점에 가서 사라. 이게 아닐까 저는 이제 의심은 됩니다만 뭐지 그런 일도 있었고. 예, 항상 선거 때는 다스 직원이 일부 좀 지원이 나갔고요. 등록 안 한 선거 등록 운동원으로 등록 안 한 채 막 가서 선거 예. 운동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 예. 뭐 포항의 이상득 의원 국회의원 선거 예. 참여한 것만 해도 굉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내용을 이렇게 다 말씀은 못 하겠지만 정말 김종백 씨 입장에서 경청동지할 일들이 18년 동안 꽤 많았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소소하게 느끼는 일이에요. 예. 이거는 권력을 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한번 지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수시로 느꼈습니다. 수시로 느끼셨어요. 알겠습니다. 김종백 140억 찾아오는 것도 그런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네. 말이 안 되지. 그렇죠. 140억. 다른 투자자들은 다른 피해자들은 다 피눈물 흘리는데 오로지 지금 다스만 찾아온 거 아닙니까? 140억 원을. 예. 대통령이 관여가 돼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었겠는가? 국가 권력까지 개입해서. 지금 그 부분을 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오늘은 그 다스의 전 격리 여직원이죠. 조모 씨 소환을 한답니다. 이제 120억 횡령을 한 걸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분인데 이 예. 직원은 아세요? 97년도 입사 동기인데. 잘 아시죠? 이 격리 직원이 힘들어한다든지 억울해한다든지 뭐 그런 속사정 들어보신 건 없습니까? 아니 물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그거를 본인이 진짜 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이 회사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본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수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것도 아마 이번 참고인 조사들로 오늘 들어가면 아마 그 부분도 조사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참고인 조사 가서 그것이 예. 누구 것인지 다 밝히고 온다고 합니까? 아마 지금의 이런 여러 정황들, 예. 참고인 조사들, 예. 그게 비자금이든 횡령이든 뒷받침되는 사람들의 참고인 조사를 많이 지금 해놓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진짜 이번에 검사님들이 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격리 여직원도 가면 그 증거들 들이밀면
뭐 빠져나올 다른 말 할 방법이 없을 거다 이 말씀이세요. 재임 시절, 당선 시절에는 처벌을 안 받았어요. 지금 그거에 대한 120억도 공소시효가 뭐 지금 언론에 나오면 2월 21일이라고 하는데 예. 아직 2월 21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내가 계속 받았다고 우기면 바로 그 시점이 뭐 언론에 나오면 8년 이상 뭐 20년 이상이라 그러는데 예.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예. 곧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걸 뒤집었을 이유가 없다. 아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혹시 그런 하소연들을 하는 걸 들으셨나 궁금해서 지금까지는 유추하시는 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조금 그런 거는 제가 한 두세 번 느꼈습니다. 이건 내가 한 거 아닌데 나 너무 억울해 이런 느낌? 아니요. 그냥 이거 잘못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지. 그런 식으로 제가 한 두세 번 들었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지?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오늘 참고인 조사 가면 이 여직원 뭐 본인이 지금 이 총대를 메고 그 감당은 힘들어졌어요. 지금은. 예.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이거 이제 결국은 이제 다 사실대로 말하고 올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입니다. 예. 예. 자, 현행법상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한 건 사실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증언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음성 파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공개하신 분으로서 좀 상당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좀 두렵지는 않으세요, 이 상황? 아니 뭐 지금에 와서 그렇다면은 뭐 시작도 안 했겠죠. 다양한 경로로 협박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뭐 읍소라든지 안 들어옵니까? 그런 건 없지만요. 그 확실하지 않은 보도를 언론에 내보내면서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게 제일 힘듭니다. 아니 왜 김종백 씨를 향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낼 게 뭐가 있죠? 이번 녹취 파일을 봐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한 자료가 자꾸 나가니까 보도를 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걸 듣는 시청자들은 더 이해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은 부분을 하나 발췌해가지고 보도 내보내는 이걸 보면서 마치 네. 지금 김종배 씨가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막 흘리고 있는 사람인 양 오해를 받는 게 힘들단 말씀이시군요.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800개 아니라고. 예. 근데 언론에서 800개 나고 800개인가 뭐 800 몇십 개 나갔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당연히 저 같아도 불순한 의도를 갖고 녹음했다고 생각을 하지 주위에서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보도가 나가면. 아까 그럼 방송에서 발표한 것들은 아주 일부분을 토막토막 낸 거라고 하셨는데 예. 전체 풀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럼 분량이 시간상 분량이? 2시간 반입니다. 2시간 반 분량을 들으면 전체를 다 들으면 토막토막 말고 전체를 다 들으면 지금 말씀하신 다스는 누구 건지 횡령액이 20번 이상을 들어야 20번 이상 그때서 조금 이해가 돼요. 조금. 왜냐하면 그 대화 중에 A를 얘기했다가 갑자기 B로 갔다가 갑자기 또 A로 들어왔다 뒤죽박죽되는 대화예요. 맥락을 알아야지만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대화군요. 그러니까. 예. 그걸 다 설명하고 나면은 이게 다스 소유주가 누군지 횡령액이 120억 원이 아니라 140억 원이라는 것도 다 알 수 있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제보하신 분들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언론에서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게 합니다. 조금 너무 심하게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심하게 한다는 게. 막 집 앞에도 찾아오고 이래요? 그건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막 옆집, 앞집, 집이 어딘지 물어봐가지고 막 찾아오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게 앞에서 지금 카메라가 있으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이제는 조금 철수를 많이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참 너무 아쉽습니다. 예,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용기 있는 증언 감사드리고요. MB가 검찰에 소환 요청이 오면 당연히 응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더 이상 숨는 건 이건 도리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누구보다. 물론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18년간 이상은 씨의 운전기사 겸 다스 직원으로 일했던 분 김종백 씨였습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모셨어요.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총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총재인지 직접 소개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독립야구협회 총재 이제 역할을 맡게 됐는데 어제 유승민 의원이 축사 와서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총재라는 건 정치권에서 퇴출된 용어인데 왜 너는 그걸 쓰려고 하느냐. 야구계에는 아직도 총재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천받아서 한 거지. 제가 저도 총재 이름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우시죠. 막 돈도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자리라 가지고. 독립야구협회예요, 여러분. 네.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그리고 열심히 야구만 하시는 분들의 그 협회 거기에 총재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축하합니다. 예. 할 일만 남고 제가 월급 하나도 없고 판공비 하나도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 아니, 허 소장님. 네네. 허 소장님도 스포츠 좋아하시잖아요. 예, 스포츠를 좋아하는 하지만 제가 잘하지는 못하시는 건 압니다. 저도 아는데. 아니, 이번에 창원에서 정치적으로 도전해 보시려면 NC 다이노스 뭐 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NC 다이노스가 맨 처음에 유치될 때 그때는 이제 그 창원 지역에 그런 프로야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전 선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많이 냈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유치되는 과정으로 갔는데 원래는 이제 도에서 야구단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도 단위가 하는 게 잘 없어요. 광역시는 그런 게 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시 단위로 해서 그렇게 야구단이 만들어졌죠. 아니, 뭐, 어떤 스포츠에 뭐, 총재로 혹시 모시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오면 어떤 거 탐나세요? 욕심나세요? 무슨 스포츠? 전혀 탐나지 않고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기만 하시답니다. 일 많고 돈 나가는 자리예요. 스포츠계에선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뜨거운 인터뷰 앞에 들으셨죠? 김종백 씨. 이거 오늘 굉장히 하루 종일 화제가 될 인터뷰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뭐냐면 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라는 이명박 저서가 있습니다. MB 저서가. 요거를 본인이 가서 시내 유명 서점에 가서 500권을 사왔다. 시켜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 처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어느 때인지 지금 인터뷰 중에 몰랐는데 저희 스태프들이 찾아보니까요. 경선 직전이네요. 그러니까 2007년 대선 경선 앞두고 했겠죠. 그때 사재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서전을.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이제 이분이 말한 증언은 당연히 사실이 되지만요. 정치인들 자서전 낼 때 보면 자기가 많이 사는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그냥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첫째로는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이분은 뭐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인사니까 도서 순위를 높이려고 하는 게 한 가지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출판사에서 원래 출판하면은 한 몇십 권은 공짜로 주지만 나머지는 또 공짜로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리려고 좀 사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뭐 선거법으로 놓고 보면은 좀 애매한 행동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경리 여직원 검찰 나가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동기래요. 김종백 씨하고 회사. 근데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겠어. 이런 말을 했다는 요 증언 두 가지 굉장히 지금 중한 증언이었던 것 같고 오늘 하여튼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자, 뉴스닥 가죠. 이번 주 상한가부터 가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밀양 시민들을 이번 주에 상한가로 꼽았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저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꼽았습니다. 자, 밀양 시민들 참 어제 밀양 시민 한 분하고 제가 인터뷰했거든요. 네. 도시가 크지 않다면서요. 예, 인구 10만 명 정도의 작은 이제 소도시죠. 그 시가지 가봤더니만 1km 지나니까 시가지가 끝나는. 그러니까 하루가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오래된 전통 도시고 이렇기 때문에 뭐 새로 유입된 외부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그러니까 뭐 이번에 희생되신 분들이 다 아마 저 인척 관계 사돈의 8촌 정도로는 다 걸릴 만큼 그렇게 한 지역사회 공동체죠. 예. 이건데 이번에 참 재밌는 게 이 홍준표 대표랑 뭐 김성태 원내대표도 긴급히 밀양으로 가고 또 여당 이사도 가고 이런 게 여기가 지금 엄영수 위원 지역구였는데 이제 뭐 보궐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거 지역구라고 이제 정치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달려든 건데.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네, 그런데 뭐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은.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 점수 따라갔다가 여야를 막론하고 점수 잃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하시는 말씀이 시민들은 정말 빛났는데 거기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굳이 안 갔어도 됐겠다 싶을 정도였다라는 눈살 찌푸려진다는 말씀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뭐 시민들 중에서 이제 그 환자들이 급하게 이렇게 나올 때 얇은 환자복만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극강의 추위죠. 그러니까 뭐 집에서 담요 가져와서 덮어준다든지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의사 희생되신 분, 간호사, 간호조무사 세 분의 의료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충분히 자기들 뭐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 살리기 위해서 예. 최선을 다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맞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환자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 어제도 보도에서 만약에 발전기가 돌아갔더라면 이야기를 하는데 발전기가 돌아갔다면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안타까운 죽음들. 그러나 이제 자기 목숨까지 걸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시민들 예. 정말 아름답거든요. 예. 그리고 그 엄청난 참사 속에서도 이제 빛나는 그런 모습들인데 거기에 비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정치권은 뭐 가자마자 정쟁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건 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예. 그리고 정치권 전체를 공멸에 빠뜨리는 짓입니다. 선방은 누가 날렸냐면 홍준표, 김성태 이분들이셨어요. 그렇죠. 예. 홍준표 대표 아마추어 정권이 사고만 나면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하고 쇼로만 순간을 모면하려고 한다. 라면서 먼저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이게 저는 피장파장의 지금 내로남불 오류인 게 뭐냐면은 네. 이게 뭐 비슷하게 이제 큰 일이 있었을 때 세월호 참사 때 자유한국당에 전신했던 새누리당은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지금은 와서 청와대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모순이고요.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청와대가 여러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비판했는데 지금은 컨트롤 타워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결국 여야 공수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재난에 대해서 그 두 장 중에 굳이 제가 공감 가는 걸 찾자면은 저는 재난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책임져야 된다. 물론 아까 말했던 정치적 책임은 질 수 있겠고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이거는 거의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비가 안 오면 나라님 탓이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쟁에 활용되는 건 좀 그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거기에 대응한답시고 경남도지사 때문이다. 그것도 전직 경남도지사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미애 대표는 경남의 직전 행정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봐야 한다. 홍준표 대표를 그렇죠. 이제 이렇게 대응을 이제 대응을 잘 한다고 한 거죠. 사실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마지막 이야기를 했어요. 했지만 이제 홍준표 대표나 뭐 너무 심하게 이제 공격을 하니까 방어를 한다고 했는데 뭐 굳이 안 했어도 될 방어를 하다가 이제 그건 오류가 생긴 거라 보이고요. 방금 세월호 이야기도 하셨는데 세월호 때의 책임의 문제는 사고가 난 것 자체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끊임없이 은폐하려고 했던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지. 아니 배가 침몰하는 거 그 자체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의 왜 못 살렸느냐잖아요. 그렇죠. 그 후에. 그 지금의 대통령은 지금 사라진 것도 아니고 뭐 가장 빠르게 나와서 가장 빠르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걸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좀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홍준표 대표의 주장도 사실 보면요. 우리가 그냥 대충 흘려들어서 그렇지 사실 주장은 화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안전대책을 긴급히 강구해서 뭔가 바꾸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긴 하는 거니까. 저도 이제 홍준표 대표도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뭐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해서만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근데 그러다가 눈물쇼 막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쟁으로 가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상한가 어쨌든 밀양시민 주셨어요. 이준석 위원장은 박수현 대변인 이번에 퇴임하는 상한가 이유는요? 진짜 좋은 타이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실제 선거 출마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준비를 오래 해왔고 본인 뭐 충남에서 인기도 좋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던 분들 중에 박근혜 정부 때 탈출 못해가지고 출마 못한 분들 꽤 됩니다. 타이밍 놓쳐서? 타이밍 놓치고 자기는 준비 다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꼭 그러셔야겠어요. 이러면 그다음에 뭐 출마 못해가지고 본인은 괜히 정부에 있다가 지금 적폐로 지목돼가지고 누구예요? 지금. 그분을 명예를 위해서 말씀 못하겠지만. 그럼 뭐 성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좀 몰라서.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들 비서관 중에 꽤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근데 지금 이제 수감되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름을 처음 못하겠습니다. 근데 박수현 비서관은 뭐 탈출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뭐 충남지사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4개월 전에 그 광역자치단체에 출마할 사람들은 사퇴서를 내요. 공직에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 시기가 된 거예요. 원래 그러면은 이 계획을 말했는데 대변인으로 영입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안희정 지사가 뭐 강력하게 추천했던 것도 있고요. 원래는 이제 안희정 지사 캠프에 있었지 않습니까? 경선 때 이분이.
근데 이제 경선 이후에도 뭐 이렇게 포용해야 되고 다른 캠프에 탕평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 본인이 굉장히 그 언론에 나와서 토론을 하거나 할 때 보면은 아주 뭐 정제된 언어로 하고 그리고 아주 뭐 정중한 표현 방식을 썼기 때문에 많은 그 국민들로부터 공감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대통령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충남지사 나가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오히려 대변인을 부른 것이 한쪽 측면으로 보면은 아주 좋은 경험과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걸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일각에서 하는 얘기로는 저거 못 나가게 하려고 청와대 대변인을 끌어들인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양쪽의 전례가 공존하거든요. 이 청와대 비서진 영입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박수현 대변인이 뭐 나가려고 했는데 혹시나 대통령께서 꼭 그러셔야겠습니까? 잘하고 계신데 좀 더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은 안 보내주면 그때 머리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뭐 제가 볼 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상한가로 꼽은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도 좋고 여러 여건 대통령이 오케이한 것도 좋고 이래저래 박수현 대변인 상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1년 조금 안 됐지만은 워낙 언론 노출 빈도가 많아서 아마 충남에서는 인지도가 제일 높을 거예요. 거기도 안희정 지사 조직도 있고. 근데 뭐 여기서 이래저래.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최근에 이제 약간 리스크가 생긴 건 뭐냐면은 결국 자유한국당은 제가 봤을 때 이완구 지사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완구 지사는 또 조직 탄탄하죠. 그렇죠. 근데 이완구 지사에 대해서 뭐 최근에 좀 흠집이 나긴 했지만은 최근까지만 해도 충청권을 대표하면서 탄탄대로를 걷던 분입니다. 그렇죠. 총리까지 가셨고 결국은 무죄 판결 난 거잖아요. 무죄 판결 났죠. 그래서 뭐 물론 그게 이제 한 번 이제 정치의 스크래치라는 건 무죄 판결로 이제 완전히 깔끔해지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워낙 스펙이 좋은 분 아닙니까?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냈었고 거기다가 또 세종시 때 이제 충청도를 위한다는 이미지까지 심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에 있어서 박 대변인도 그러니까 꽃길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 도전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도 응원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 이완구 지사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홍준표 지사가 이제 얘기하길 뭐냐면 이완구 지사랑 같이 둘이 동시에 무죄 받았잖아요. 그때는 이완구 지사가 만약 정치적 행보를 하게 된다면은 꼭 도와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이제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완구 지사는 명예회복을 이 선거에서 꼭 하려고 할 겁니다. 명예회복. 근데 이분이 워낙 충청도랑 결합성이 강한 분이기 어딜 때문에 가겠냐? 거길 갈 거다. 서울시장 나올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여기 예상을 하는 정치권 인사가 많습니다. 그렇죠. 같은 뭐 성완종 리스트에 같이 올라있던 뭐 어떤 동일 사건에 뭐 자고는 어쨌든 두 분 다 무죄를 받았지만 이런 경우에 되게 이제 공범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같은 사건이 어쨌든 공동체가 됐었으니까. 운명 공동체죠. 근데 이제 느낌이 전혀 다르죠. 박수현 대변인은 뭔가 이렇게 얼굴에서 나 외모에서 오는 느낌은 깔끔하고 단정하고 그다음에 청렴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완구 전 충남지사님은 뭔가 기름이 이마에 좀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 잠깐만요. 선생님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마에 기름이 흐르는 분 중에도 청렴한 분이 많아요. 이마에 원래 많은 기름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다음 주에 이완구 총리님 반론 보도 신청하시겠네요. 죄송합니다. 기름이 흘러도 청렴한 사람은 많다. 그런 느낌으로 대비되는 막 극명하게 이미지 말씀하시는 이미지를 거죠. 이번에 이 계셔서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런 느낌들 거기에 대한 충남 도민들의 판단이 어떨지는 뭐 기다려보면 알겠습니다. 저는 박수현 대변인 칭찬만 할 텐데요. 저는 예를 들어 저 박수현 대변인한테 옛날에 언론에서 제가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고속버스 타고 매일 지역구 왔다 갔다 하냐라고 했더니만은 박수현 대변인님 재밌는 반응 보이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때 이제 당이 다르고 이러니까 야, 이 칭찬을 좋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뒤에 모임도 하고 이러면서 좀 친해지고 했는데.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 때문에 충청이 수도권이 됐어요. 그러네요. 재밌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밀양시민 상한가에 올리고 하한가 보도록 가보겠습니다. 하한가 이준석 위원장. 저는 뭐 국민의당 이제는 민주평화당인가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름이 좀 헷갈려. 민주평화당 맞아요? 민주평화당. 그러니까 통합 반대파들이 지금 이제 만든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하성무 소장님? 저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입니다. 아니 도대체 국민의당 인사 중에 위너가 누구예요? 위너가 이렇게 되면 모두가 뭐 다 실패자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얘기를 좀 풀어봐야 하나요? 일단 통합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은 2월 10며칠로 정해졌더라고요. 통합전당대회. 13일로 이제 통합전당대회 정해졌죠. 13일. 근데 사실 그건 이제 원래 2월 4일, 2월 5일 이렇게 나오던 시점에서 그게 국민의당 전당대회 그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합 전당대회이긴 하지만 좀 늦춰진 게
미루고 하다 보니까 설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입장 때문에 2월 13일로 이제 정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시너지가 나긴 좀 2월 초에 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건 조금 더 객관적인 얘기를 우리 허 소장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위원장은 바른정당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기름이 흐르는 정당이 회담 만드시는데 이제 보면은 허 소장님 오늘 기름 얘기 좀 충격적인데. 뭐 설이라는 것은 이제 민심의 그 유통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반드시 어쨌든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서 이제 날짜가 그렇게 잡혔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과정은 뭐 모두를 실패자로 만드는 그런 정치력 부재의 모습인데 그건 이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정된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호남 중진 의원들은 호남에 기반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현상 유지를 하면서 영향력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대선이 아니라면 뭐 정치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통합 반대파들 또 새로운 당을 만들어가 발기대회를 하신 분들한테 179명을 중징계를 내렸어요. 2년이란 당원권 정지. 그런데 이 179명이 그럼 이 중징계의 어떤 두려움이나 겁을 먹었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징계를 당하는 사람들이 겁먹지 않는 징계. 그건 이미 징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왜 이렇게 강수를 뜨고 있을까? 왜요? 그럼 이 분당에 대한 책임, 뭐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제스처인 거죠. 반대파 때문에 우리는 분당하는 거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저는 1년 전에 제가 했던 경험이거든요. 제가 새누리당에서 나올 때 제가 이제 새누리당의 당적을 벌리지 않고 이제 바른정당 그 당시 개혁보수신당 창당의 실무 과정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때 임명진 위원장이었던가요? 저한테 이제 그 당협위원장에서 제가 그 당시에 당신의 행동에 대해 소명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탈당 신고서랑 같이 당신이 싫습니다라는 취지의 이제 그런 그 소명서를 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당에서나 분당 과정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뭐 징계하는 것 당연한 수순이고요. 저는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뭐 창당준비위원회 활동하는 것이 또 박지원 대표가 못할 일을 했다는 생각 안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어제 패륜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언제나 분당 과정에서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어나는 일인데 패륜행위라고. 나도 패륜을 한 건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이 지나친 오히려 정치 공세고 각자 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되는 거고 그래요. 정말 안타까웁니다. 이게 뭐 본인은 그러면 이렇게 탈당해가 안 나왔습니까? 그리고 분당에서 당 쪽에 나왔잖아요.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합의위원이 결국 이게 합의위원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합의위원은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의 문제가 비례 대표들 어떻게 해줄 건가? 안철수 대표는 절대 안 된다, 못 놔준다는 거고 이쪽에선 그 사람들 놔줘야 우리는 깨끗하게 나갈 거다라는 거고. 그렇죠. 유승민 의원도 그래서 합의위원을 제대로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결국은 원내 교섭단체를 분당해서 나가는 분들이 꾸리느냐 못 꾸리느냐 매우 중요하거든요. 20석이 넘어서 꾸려버리면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그 의미가 완전히 축소됩니다. 자, 오늘 국민의당 얘기 줄어들고.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합의위원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준석 위원장, yes or no? 박지원 의원 망했어요. 안 될 거라고 보세요? 합의위원을 안 시켜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갔어요.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되죠. 이미 뭐 합의위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안 될 거. 두 분 다 합의위원은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시는 것 확인하면서 오늘 뉴스닥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밀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29일 0시,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던 그 추운 밤에 살아있는 개 한 마리가 종량제 봉투에 묶인 채 발견이 됐습니다. 천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길을 거닐던 한 시민이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개를 발견하고는 112에 신고를 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개는 월요일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추운 날 기르던 반려견을 그렇게 버렸을까요? 정말 어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산 이 사건 최초 발견자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연결해보죠. 천안시민 권동원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던 그 밤 어디쯤에서 발견하신 거예요? 항상 일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그런 코스인데요. 지나가고 있는데 강아지가 우는 소리가 들려갖고. 그냥 골목길인데 주택가. 그렇죠. 예. 항상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장소예요. 예. 그런데 혹시나 한 마음에 한번 쳐다봤더니 강아지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왠지 이상한 느낌 들어갖고 종량약 봉투에 들어있는 박스가 있더라고요. 자, 잠깐만요. 예. 저는 이제 사진을 봤어요. 그랬더니 주택가에 여러분 이렇게 쓰레기를 대충 막 쌓아놓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인 거죠. 개 소리가 나는데 개가 낑낑거리는 소리였어요? 멍멍 소리는 아니고요. 뭔가 갇혀있는 그런 둥탁한 소리여갖고 왠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혹시나 하고 발로 쳐봤더니 다름하니까 거기에 봉투 안에 박스에 있다는 거죠. 설마 하면서 열어보셨겠네요? 처음 열지 못했어요. 열지도 못했어요. 무섭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쵸. 강아지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그것도 경찰관에 불러갖고 같이 열어봤거든요. 예. 개봉한 순간 강아지가 누워있고 좀 아픈 강아지처럼 보이더라고요. 숨이 많이 헛던 것처럼 보였고요. 예. 기력이 되게 없는 강아지처럼 많이 보였어요. 눈도 거의 반쯤 풀려있는 상태고, 침도 좀 많이 흘린 상태로 보였거든요. 이미 그 기력이 다 빠진 상태. 예, 일단은 몸도 일으킬 수 없는 정도니까요. 예. 가로 누워있는데, 그걸 다시 생각하기 싫고, 솔직히 아무리 강아지라도, 그거는, 가슴 아픈 장면이 떠올리기만 해도 막 끔찍하실 텐데. 예. 사람이 이렇게 접근하면, 지금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건강한 개라면은 방어 자세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좀 기력이 있으면 웅크리거나 더 짖고 눈도 많이 회전을 시키고 그럴 텐데 이게는 거의 눈쪽 반쯤 많이 풀렸고 그냥 축 처진 채. 예. 그냥 건드려도. 누워서 콜로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종도 코카스파니엘 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락 없는 반려견이잖아요. 코카스파니엘이. 맞아요. 영락 없는 반려견. 그래요. 애완견. 보는 순간 저 말고 옆에 지인도 있었는데 너무 순간 참혹한 거라밖에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너무 가슴 아프고 막 속에서 막 천부도 일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날씨가 보통 날씨입니까? 그때도 추워갖고 진짜 빨리 어디가 피신하고 싶은 그런 정도의 쌀쌀한 날씨였는데요. 예. 체감 온도는 아마 18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영하 18도. 예. 맞아요. 서울도 영하 18도, 20도 이럴 때쯤이니까 천안도 비슷했죠. 예,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고 경찰 출동하고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나와서 데리고 갔죠. 예,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네요, 결국.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막 가슴이 아프네요. 권 선생님이 그 개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어쩌면 더 빨리 죽었을지도 모른데. 그렇죠. 그나마 몇 시간은 더 살리는 셈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처참하게 벌어진 거는 더 가슴 아픈 일이죠. 대체 누가 주인일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일 가능성도 일단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고요. 주위에서 그렇게 가까운 데 버렸을까요? 전 그런 생각 드네요. 주변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멀리서 지금 차 타고 와서 버리고 갔을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CCTV가 있지요, 거기. 거기가 시민회관 근처라요. 예. 그런 시선 다 돼 있을 거예요. 돼 있어요. 곧 꼬리는 잡힐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추운 날에 심지어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이렇게 내다버렸다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런 사람은 반려동물 키울 자격 없는 거 아닌가요? 저도 키우는 입장으로는 키우세요? 저도 강아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마음이 가슴이 제가 더 아팠던 거예요. 이건 차마 상식 이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요. 여러분 그냥 키울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러면 이제 처벌받습니다. 동물학대 기준이 올해부터는 더 강화가 돼서요. 죽이는 행위 말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 인간의 도리를 못한 개주인, 혹시라도 이 방송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발견자이신 권동원 씨가 한마디 따끔하게 대표로 하시겠습니까? 강아지도 하나의 생명이고요. 그 반려견을 키웠던 분도 처음에 이뻐서 많이 해줬던 강아지인데. 그렇겠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사람의 도리를 잘 지켜주고 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요. 예. 네. 그 자신이 없었으면 아예 키우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또 그렇게 못 키운 사람도 어서 받아주고 아무래도 아픈 강아지라면은 뭐 안락사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게 고통으로 해주시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저희가 알아보니까 10살 정도 된 노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우다가 뭐 시름시름 앓고 뭐 이러니까 버린 게 아닐까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던데요. 엄연한 동물학대입니다. 이런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이런 일들 이제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 선생님. 예. 오늘 감사드리고요. 좀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십시오. 예. 천안 시민 이 버려진 개의 최초 발견자 권동원 씨였습니다. 청취자 노창수님, 개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그런 도리를 못한 사람. 전은자님도 천벌이 두렵지도 않은지 잔인하네요. 양심이 있다면 지금 이 뉴스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문자들. 이빈님은 살아있는 개를 쓰레기 봉투에 묶어서 버리다니요. 그 버린 인간도 똑같이 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셨고요. 손주영님도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이 추위에 생명을 버리다니 참 안타깝다는 문자들이 쏟아집니다. 다스 김종백 씨 인터뷰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어요. 4522님 용기 있게 진실을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 윤정훈님은요. 요 문자. 다스가 MB 거라는 건 경주 사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강 같은 알려지지 않은 위장 계열사도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경주 분들은 다 아셨어요? 예,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 9105님이 질문 주셨는데 대선 앞두고 MB가 김종백 씨한테 직원 김종백 씨한테 MB 자서전을 사오라고 시켰다는 아까 그 증언했는데 그 사오라는 게 300건이었습니까? 500건이었습니까? 질문 주셨는데요. 최소 300건, 최대 500건. 예,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근처에서 사는 게 아니라 대형 서점에 가서 사와라. 이렇게. 아이고, 예, 오늘도 참 다양한 이야기들, 씁쓸한 이야기들 쏟아놓고 가는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남측 언론이 진정 어린 조치들을 모독하는 여론을 확산하고 있어서 합의된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간밤에 보내온 통지문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4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남북 합동문화공연 북한이 취소하겠다고 이렇게 통지문을 보내온 겁니다. 자신들은 진정 어린 조치를 하고 있는데 남한이 그 진정성을 모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 시점에서 진정성이란 게 과연 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현성월 단장을 필두로 한 사전점검단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하루 늦게 방남했을 때 별다른 유감 표명 없이 북측 일정에 맞춰줬던 게 우립니다. 진정성이란 바로 이런 거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양해하는 것. 길고 길었던 한파 오늘 낮부터 좀 누그러진답니다. 한반도에 오랜만에 찾아온 이 온기도 돌출 행동으로 얼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무슨 일입니까? 첫 포인트. 뭐 역시나 북한의 합동공연 기습 취소 이 상황을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평창올림픽 앞두고 다음 달 4일에 금강산에서 열자 이러면서 우리가 가서 다 점검도 하고 이러고 돌아왔던 거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해온 게 몇 시예요? 어젯밤 10시 10분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밤에 기습 통보를 해온 건데요.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그 이유가 남측의 언론 보도 때문이라고 하는데
남한 언론이 북한의 진정 어린 조치들을 모독하고 북한 내부 경축 행사까지 시비를 걸고 있다. 이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열병식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2월 8일 북한 건군전 기념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 예정된 대규모 열병식을 두고 남한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있던 터였죠. 그걸 문제 삼은 것인데 또 남한 일부 언론은 금강산 문화 행사를 위한 경유 수송, 북한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을 위한 전 세계 운항 등을 문제 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언론이라는 건 다양한 목소리를 내도록 보장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나오는 시스템이라는 걸 북한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남한 언론까지 통제하겠다고 나서는 건가? 이거는 좀 태도가 납득이 안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도 북한의 일방통보가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상호 존중 또 이해 정신을 바탕으로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스키 선수들의 공동훈련 또 북한의 예술단 공연까지 예정이 돼 있긴 하는데 이런 행사들까지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되긴 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언론 보도를 지금 문제 삼았지만 오히려 이런 그들의 변덕이 지금 남한의 언론을 더 차갑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돌아보기 바랍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다스 120억 횡령의 진실입니다. 다스에서 120억 원을 횡령했다고 예전 특검이 결론 지었던 그 격리 직원. 네. 오늘 검찰에 나오네요. 격리를 맡았던 여직원 조모 씨인데요. 실제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120억 원을 빼돌렸을까요? 2008년에 특검은 그렇게 결론 짓고 끝냈잖아요. 맞습니다. 조 씨가 2002년 말부터 5년간 매달 수억 원의 자금을 차명 계좌를 통해 횡령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특검 수사 결과죠. 하지만 의혹은 끊이지 않았고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이 계속됐던 건데요. 결국 이게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퍼지고 있고요.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 조 씨가 어떤 사실을 털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저희가 2부에서요. 지금 검찰이 분석하고 있는 녹취록 있죠. 이시영, 이동형 씨에 대한 녹취, 김동혁 씨가 말한 녹취 이런 것들을 다 검찰에 제공한 김종백 씨. 이분이 다스의 운전기사이자 직원이었습니다. 18년간 근무했습니다. 이분이 출연합니다. 어제 검찰 조사 한참 받고 왔거든요. 오늘 2부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 여러분 함께 하시죠. 이제 호남부터 후보들 출마 기자회견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는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요 승부처인 만큼 이 최종 전략을 이렇게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시장은 내일 누가 출마하세요? 누가 출마 선언하세요? 나경채 전 대표가 이번에 출마를 합니다. 그러시군요. 정의당에. 네. 서울시장의 노회찬 의원, 경기지사의 심상정 의원이 도전할 거다. 이거는 소문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 정의당으로서는 이 두 분이 최강병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 최강병기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최종병기로 남겨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병기를 진출시킬 거냐 말 거냐를 지금 최종병기로 두고선 고민 중. 그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네요. 없진 않다는 얘기네요. 사실 이제 이 두 분이 출전한다는 것은 우리 당한테는 굉장히 기회비용이 큰 일입니다. 두 분이 다 현역 의원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6명 중에 2명입니다. 의원. 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당에게 그 기회비용만큼 큰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지금 아주 숙고의 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숙고의 숙고를. 일단 당사자들은 그러면 당의 의견 따르겠다 이쪽이세요? 우리 당에서는 이런 주요 전략에 대해서는 지도부들이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하기 때문에요. 그런 논의 과정이 있을 거라고 짐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당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역 의원은 본선 나가려면 의원직을 내놔야 되거든요. 네, 사퇴해야 그게 굉장히 되거든요. 저희들한테는 큰 문제죠. 큰 문제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까지 도전하요. 6분이 아니란 모르겠는데 6분 중에 2분이기 3분의 1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 여론조사에 꽤 두 분의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나가시라고 하고 싶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이 현역이시기 때문에 그 두 분만큼 좋은 후보도 없는데 과연 이것을 감수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진짜 고민하시는 것 같네요.
네. 더 이상 안 여쭙겠습니다. 결정되면 네. 알려주십시오. 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청취자 송광선님, 심상정 노회찬 카드는 아껴둬야 됩니다. 아껴둬야 됩니까? 뭘 그렇게 아끼세요? 글쎄요. 정의당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나가라 하시는 7401님도 또 계시고 아껴두자 하는 분도 계시고 모르겠어요. 보내주시고 청취자 김종득, 임종기님 등등은 서지현 검사 얘기 좀 다뤄주십시오. 이런 문자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오늘 김성환 씨가 행간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예. 맞습니다. 이 현직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 이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일파만파입니다. 서지현 검사 이름 다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8년 전에 돼요. 상갓집에서 검찰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에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 이렇게 털어놨는데요. 예. 이 현직 여검사의 미투 선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낮에 보도가 됐고요. 첫 보도가 됐고 그 후에 밤에 출연을 했어요. 언론 네. 인터뷰에.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 얼굴 그대로 드러내고 나와서 인터뷰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현직이잖아요. 지금 이분이.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또 가해자로 지목된 검사들의 실명도 이미 다 노출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신문에도 다 보도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그냥 실명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시죠. 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당사자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있는 서지현 검사. 이나 경제사회권의 강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됐던 것이죠.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도 하나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대통령 자격을 지금은 만 40세 이상에게만 주고 있는데 이 조항을 네. 폐기하자 이러셨어요? 네, 사실 이 조항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63년도 5차 개헌에 헌법에 이렇게 박아넣은 조항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젊은 야당 정치인들의 정계 진출을 막기 위한 그런 조항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경쟁자였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들 두 분이 다 30대 정치인들이었고, 그렇죠. 그런 정치적 의도가 좀 다분했던 조항이었고요.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이미 31살의 오스트리아 총리라든가 39살의 마크롱 대통령이라든가 그렇죠. 최고 권력자들이 30대 진출들이 지금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40세로 못 박아두고 젊은 정치인들이 권력에 진출하는 길을 좀 봉쇄하는 것은 시대의 추세에도 맞지 않다. 저희들이 그렇게 본 것이죠. 근데 지금 개헌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당은 또 청와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함께 개헌 찬반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방선거와 개헌 찬반 투표 동시에. 네. 근데 여야가 엇갈리는 부분, 즉 권력구조 개편 부분은 도저히 이게 합의가 안 되니 지방선거 때까지 그거는 빼고 나머지만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아니 그게 핵심인데 그거 빼면은 이거 앙금 빠진 찐빵 아니냐. 그럼 개헌 왜 하자는 거냐. 우리는 반대한다. 지방선거 때 못한다. 이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의당 입장 뭔가요? 일단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단계적인 개헌, 일단 기본적인 합의 사항들을 먼저 개헌을 해놓고 나서 권력 구조는 그 다음에 하는 이런 방식은 좀 적절하지가 않다. 어쨌든 최대한 합의를 이루어서 이번에 개헌이라고 하는 선물을 국민들께 제대로 드리는 것이 국회의 사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다 같이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이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망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가 멈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다시 지금 헌정특위라고 하는 것이 묶여져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주목하는 것은 이 헌정특위 위원장인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당들이 안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처럼 이 안을 이제는 다 꺼내놓고 합의할 수 있는 점들이 어디까지인가 이 논의들을
빠르게 논의해 나간다고 한다면 예.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심상정 전 대표님 그 5개 정당들의 의원님들이 국회 공식적인 틀 바깥에서 민심연대라는 것을 발족을 시켜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합의 수준들을 높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헌정특위 안에서도 반영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예. 최대한의 합의점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럼 6월에 그게 합의가 돼서 정말 권력구조 개헌까지 합의가 돼서 함께 지방선거랑 하면 좋고 그때까지 안 된다면은 개헌 권력구조 개편 빼고라도 나머지라도 개헌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투표에 붙여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은 아직 2월 한 달 동안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합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상황은 지금 전제해두지 않고 2월 달 안에 무조건 합의를 만들어내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이정미 대표님 지금 지방선거 때 찬반 투표 얘기 지방선거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이것도 좀 질문 드릴게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에 나설 후보들 평창올림픽 전에 출마 기자회견 할 거다 이러셨어요. 네. 올림픽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윤곽이 나왔습니까? 지금 일단 내일 광주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필두로 마지막 포인트 짧게요. 네, 오늘 고 신해철 씨의 집도의 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네요. 네. 의사 강 씨는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로 1심에서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이후 항소심 공판에서 더 선처해달라고 했지만은 검찰은 더 오히려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강 씨에게 수술받다 숨진 환자는 신해철 씨 외에도 4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따라서 또 다른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오늘 항소심 결과부터 지켜보시죠.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의당 개헌특위에서 개헌 시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 촛불 시민혁명을 개성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라는 제1조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 정의당이요. 개헌 시안을 내놨습니다.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그 여부 두고 여야 간 정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처음으로 당 차원의 개헌안이 발표된 거라서 눈길을 끕니다. 오늘 오랜만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을 해보죠. 이정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네. 오늘 주제는 아닌데 제가 어제 정의당과 관련해서 크게 이슈가 된 게 있어서 그것부터 잠깐 좀 여쭙고 갈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정의당 당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던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기사가 나고 좀 많이 당황했는데요. 자신의 정당 활동은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이 당이 정보 공개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외부로 알려져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선 직후에 입당을 했다면서요? 입당 시점, 어떻게 입당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알긴 아셨어요, 이미? 당연히? 저는 사실 어제 기사에도 났던 것처럼 작년 말 12월 29일 날 영화 1987을 저희 당에서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그때 알았습니다. 놀라지 않으셨어요? 약간 좀 놀랐습니다. 솔직하게. 네네. 그렇죠. 아니, 일각에서는 그 아버지의 협치를 도우려고 일부러 정의당에 입당한 거 아니냐 이런 네티즌 반응도 있더라고요. 꼭 그런 것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자식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정치적 성향을 따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는 조금 더 그 부모님들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어떤 정치 집단을 선택하는 경향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또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렇죠. 부모하고 자식하고 당이 똑같지 않은 집들이 많아요. 지지 정당이. 네, 굉장히 많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네. 이정미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예, 나중에는 아버지가 저가 하고 있는 정당으로 오셨죠. 건너오셨죠. 그러면은 어떻게 문 대통령 퇴임 후에 그럴 가능?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자식이
대통령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대통령이신데 그 출신 당이 아닌 다른 당을 선택했다는 게 워낙 이례적인 일이어서 하루 종일 화제가 돼서요. 먼저 좀 질문드렸고요. 그 문다혜 씨도 사실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개헌 얘기 가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네. 가장 먼저 개헌안 내셨어요. 네. 예.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촛불 시민혁명 계승 이거네요. 네, 촛불 시민혁명의 계승이자 완성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촛불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했던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헌법의 변화가 필요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것은 다른 정치 세력들이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에 집중을 할 때 국민들의 기본권 감사합니다. 피해자입니다. 예, 서 검사의 주장을 정리하면 2010년 10월에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법무부 간부하고 동석을 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상이 차려져 있고 뭐 여럿이 섞여 앉잖아요. 어울리게 됐죠. 그 간부가 옆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상당 시간 동안 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네. 예. 그 당사자가 바로 지난해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면직 처분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안태근 국장. 사건 직후 검찰 내부에서도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근데 안 전 국장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또 이 서 검사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사 피해를 당했다 이런 주장이죠. 네, 어느 날 갑자기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뒤에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이걸 이유로 정결권을 박탈당하고 또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이렇게 서 검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이제 그 내부에서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사에 불이익 준 적은 없다라는 게 지금 안태근 전 국장 입장인 거죠. 근데 안 전 국장은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억이 없다. 예, 맞습니다. 근데 법무부에서는 기록을 쭉 검토해 보니 인사상 불이익 준 적 없다. 이게 공식 입장인 그렇죠. 거고. 예, 근데 진상 조사는 해보겠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뭐 세상을 발칵 뒤집게 한 이 여검사의 미투 선언, 이 뉴스의 이면 행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번이 사실 처음 이 사실이 알려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문정 검사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미 6개월 전에 내가 이 내용을 그대로 검찰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하면은 검찰 개혁을 그동안에 많이 주장했던 검사잖아요. 감찰 제도 개선 사례라고 해서 사례 2에 서지영 검사 얘기를 자기가 검찰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 게시판에다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 검사는 서 검사가 성추행을 피해를 당한 직후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목격자가 많아서 법무부 감찰 쪽에서 이 자신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 서 검사에게 피해 진술을 하라고 임 검사가 설득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모 검사장의 호출을 받아서 그 검사장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검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어깨를 갑자기 두들기며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그게 추행인가 격려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 라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이문정 검사 당신이 왜 들쑤셔? 그렇죠. 그러면 어깨를 툭툭 치는 격려 행동하고 엉덩이 쓰다듬는 거 좀 같이 놓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임 검사는 검찰의 자정 능력이 부족하여 이 견디다 못한 한 검사님이 어렵게 용기를 냈다. 서 검사가 어렵게 낸 용기가 검찰을 바로 세우는데 큰 자양분이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이렇게 알리기 전에 서 검사가 이미 내부 게시판에다가 알렸던 건데 크게 무시당했다. 그렇죠. 왜 그게 들쑤시냐라는 걸로 그냥 묵살이 된 게 지금 더 큰 문제로 불거진 거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행간이요. 두 번째 행간은 검찰 게시판이 흰 장미꽃으로 뒤덮였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그래미 시상식 미국에서 스타들이 나오면서
그 일종의 저항의 목소리, 평화의 메시지, 미투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흰 장미꽃을 뭐 달고 나오기도 하고 예. 옷을 흰색을 입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또 미투 선언이 뭐야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뉴스쇼 뭐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여성들이 나도 성추행, 성희롱 이런 거 당한 적 있다라고 유명인들이 다 선언하고 미투. 네, 맞습니다. 이런 바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근데 어제 이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선후배 검사들의 응원 댓글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그 댓글에 적혀있는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면 글을 읽으니 가슴이 아픕니다. 진정한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희망이 느리지만 조금씩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같이